역이었습니다. 대통령의 휴일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네, 이남희 차장 또 새롭게 모시고 네.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5월 10일 취임했으니까 지금 21일이죠. 한 10일 정도 쉼 없이 일하고 11일 만에 휴식을 취했습니다. 어떤 그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10일 만에 휴식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 과정까지 하면은 하루도 쉬지 못하고 뭐 70여 일을 달려왔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참모진도 오늘은 정말 좀 휴식을 취했습니다. 뭐 인사 발표도 없었고요. 공식 일정도 없었고요. 보면 지금 그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기자들, 출입 기자들 카톡방에 들어와 있는데 네. 오늘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 일정도 없고 저도 오랜만에 늦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기자 여러분들도 좀 하루만이라도 쉬시라 이런 메시지까지 올리면서 오늘 공식 일정은 없다. 하지만 몸은 쉬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아마 머리는 쉬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조금 전 다뤘던 것처럼 네. 검찰 그런 개혁 문제 이런 고민뿐만 아니라 청와대 아직 뭐 안보실장 또 정책실장 여러 가지 인선들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현안을 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에 좀 네. 일요일 날 공식 일정을 빼고 좀 쉬려고 했었는데 북한이 미사일 쏘는 바람에 또 나와서 이제 NSC 회의도 주재하고 그랬는데 뭐 당장 지금 오늘 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외교안보 라인 인선도 아직도 안 나왔고요. 뭐 검찰 개혁 문제도 있고 좀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뭐 사실 뭐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인 것 같습니다. 뭐 쉬지 못할 운명 같아요. 지금 보면 사실 이제 인수위가 없는 기간 동안 이제 없는 취임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되는 그런 난제들이 많죠. 인사 문제만 해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외교안보 지금 인선이 늦어진 이유도 보면 이게 외교안보 같은 경우는 팀워크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 안보실장,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이 하나의 어떤 같은 묶여진 어떤 보자면 패키지 인사이기 때문에 과연 누구를 배치하냐에 따라서 실제 외교 관계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문제고 지금 일단 뭐 검찰 개혁도 지금 벌써 이제 이번 그 돈봉투 사건 때문에 갑자기 불이 질러진 이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또 해외에 나갔던 특사들이 오늘부터 시작해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특사들 돌아오는 결론을 근거로 해서 6월 말에 했을 또 한미 정상회담을 또 긴급하게 준비해야 될 그런 또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또 이제 이 청와대에 입성하기 위한 또 인사 전쟁도 지금 간단치가 않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아마 쉬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끊임없이 인사와 관련된 보고와 결정들을 지금 해야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쉬는 게 쉬는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쉬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궁금한 거는요. 한국장께서는 청와대에서 근무해보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들 휴식 어떻게 보냅니까? 그냥 편하게 쉬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남는 시간에 외부의 인사들을 초청해서 말씀 나누시기도 하고 독서도 하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업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사실 따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출근은 대략 7시, 8시쯤 출근해서 저녁 해지면 이제 퇴근하시고 그렇긴 하지만 24시간 전체, 하루 전체가 이제 일을 해야 되고 휴가 기간에도 끊임없이 또 보고에 이렇게 긴장감에 이제 쌓여야 되고. 그러니까 거의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쉬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긴 휴가 기간, 그러니까 여름 휴가 이렇게 안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휴가를 가게 하고, 네. 골프도 치고, 별장에 가서 그냥 완전히 멍 때리면서 쉬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관저에서 그냥 쉬시거나 안가에서 외부 인사들 초청해서 저녁 때 약주 한잔 하시거나 이런 정도. 그러니까 네. 쉬어도 쉬지 않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야말로 중노동 경무에 시달리는데 쉴 수 있는 시간을 못 주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런 면에서 양해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어제 이제 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 대표들을 불러서 청와대에서 그렇죠. 비빔밥 회동을 했는데요. 시간도 꽤 길었어요. 2시간 넘게 했는데 분위기가 어땠을지 확인해 보시죠. 앞으로는 또 협조하고 그렇게 뻣뻣하게 버틸 때는 버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묻지마 겹쳐 그렇게 과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승인돼 드리고. 정 대표님이 레이저를 걱정하셨는데 우리 대통령님은 레이저를 장착이 안 돼요. 아직 사드 배치가 안 됐으니까 레이저도 안 되고. 블루라이트, 은은한 따뜻한 달빛만이 장착이 돼 있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상당히 훈훈한 분위기인데요. 네. 실제로 어땠습니까? 정우택 원내대표 레이저 얘기부터 설명을 드리면 네. 앞서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5.18 기념식 때 제가 인민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않아서 대통령님이 저한테 레이저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그 전병헌 정무수석이
문라이트다. 레이저가 아니고 네. 문 대통령은 은은한 달빛만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오갔고요. 서로 뼈 있는 얘기는 오고 갔지만 저는 이렇게 보면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런 회담 이뤄졌을 때 보면은 뭐 그때 김한길 전 대표도 청와대 갔다고 했는데 늘 날이 섰고 팽팽했고요. 이런데 네. 이렇게 좀 그러니까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회찬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원내교섭단체 아닌데 원내대표가 초대받은 경우도 처음이었거든요. 여러 가지로 좀 훈훈한 일화들도 남겼고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먼저 나와서 기다리는 모습, 어떤 좀 건의를 내려놓는 모습 때문에 강성한 야당 의원들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높게 평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이제 뭐 원내대표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다가 대통령에게 짠 하고 등장하기도 하는데 어제는 그 격식도 다 파괴를 했고 뭐 이렇게 상석도 따로 없애고 원형 테이블에 앉아서 했고 그만큼 지금 이제 협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을 들인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좀 합격점을 받은 것 같긴 해요. 저는 일단 이제 우리 청와대나 또 정치 스타일이 이제 좀 정상화를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보면 그냥 대통령의 지위라는 게 권위주의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 뭔가 하여튼 좀 이게 형식에 갖춰야 되고 또 대통령은 나름대로 마지막에 등장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기존 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그러니까 대화를 보시면 저는 이제 조금씩 청와대가 정상화 가는 것이 아닌가 민주화 시대에 결국은 뭐 명찰도 없었죠. 그리고 원탁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또 식사를 했죠. 또 아무런 의제도 없었습니다. 의제는 뭐 자유의제로 이야기를 했고 예전 같으면 이렇게 한번 회담을 하고 나오면 만약에 야당 대표 가서 세게 못하고 나오면 바로 당에서 난리 납니다. 왜 가서 제대로 대통령한테 한 번 안 싸우고 오느냐. 그래서 뭐 그 어떤 대표 자체가 흔들거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혹시나 두 사람이 따로 대화하면 뭐 나중에 또 뭐 은밀하게 무슨 합의를 한 게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그 위치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례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가 청와대 갈 때는 정말 그 대표 자체가 막 고민합니다. 가서 혹시나 내가 사쿠라 이야기를 들었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선명성을 강조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어제 노회찬 대표나 이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나도 처음으로 이렇게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은 토론을 해본 건 처음이다라고 할 정도로 어제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모두가 다 이야기를 나눈 것을 보면 어떤 좀 이런 뭐 이례적 모습이 아니라 만약 이런 것이 쌓여간다라면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여야 간의 대화 자체가 실질적인 대화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섞여진 그런 회담이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스스로 말씀이 그 스스로의 말에 본인은 많은 강박관념을 갖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내년 6월 개헌 의지를 아주 강하게 반드시 이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이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이 개헌을 추진하겠다라고 약속은 했으면서도 네. 집권하고 나면 사실 개헌이 흐지부지되는 경우들 많이 봐왔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6월 지방선거로 못을 박았네요. 예. 그 보통 이제 임기 초에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개헌 블랙홀론, 네. 이제 개헌 때문에 다른 국정이 어렵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임기 중후반에는 민심이 떠나면서 어쨌든 그 개혁의 동력, 국정의 동력을 모으기 위해서 개헌 카드를 이제 꺼내드는 이런 이제 패턴이었다면 이번엔 확실하게 이제 못을 박았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권 내에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게 가장 이 우선적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구조적으로 개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지금 내몰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난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박근혜 대통령 개인 요인도 분명히 있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과도하게 너무 한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됨으로 인해서 생긴 어떤 제도적 요인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과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거기다 아까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도 얘기했고 그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얘기했지만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약간 좀 전망을 좀 밝게 하는데 과연 합의를 볼 수 있겠는가? 너무 생각이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르고 그 쟁점마다 이념 집단별 이 견해차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과연 이거 합의를 볼 수 있을지 약간 좀 의문이 듭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김무성 당시 대표가 뭐 중국 가서 상하이에서 개헌 이야기 꺼냈다가 또 바로 접었죠. 또 박근혜 대통령이 막 레이저 쏘고 막 이래서 막 접었었는데 네. 문 대통령은 아무튼 먼저 꺼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진짜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꺼낸 건지 아니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까지 염두에 둔 건지. 이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당에서도 보면서 개헌하자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오히려 본인이 개헌하겠습니다라고 주도권을 쥐면서 어떤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고 내가 주도적으로 하겠다 이런 또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지금 개헌도요 각 당마다 생각이 달라요. 문재인 대통령은 제 기억에 지금 4년 중임제를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뭐 이원 집정부제다 그리고 뭐 결선 투표제도 개헌에 넣어야 된다. 개헌에 들어갈 사항들이 지금 정당마다 생법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내년 6월에 투표를 한다고 해도 아마 어떤 안을 올리게 될지 여러 가지 또 얘기들 논의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셈법이 다르다, 그리고 의도도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만 우리가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 제왕적 대통령제 체제는 이제는 조금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개헌의 초점은 그쪽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어떤 시대 정신이라고 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사실 뭐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는 몇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의회 권력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우리 같이 의회 권력보다는 사실 대통령 권력이 강한 나라는 굉장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보면 모든 권력이 대통령한테 집중돼 있다 보니까 결국 모든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퇴임 후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보면 단순히 사람의 문제인가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저 이야기를 깨는 것은 사실 저걸 꺼내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정권을 잡으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왜냐? 내 정권 잡았는데 내가 5년 동안 다 힘을 하고 싶지 그걸 바꾸고 싶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먼저 제기한 것은 이 주도권을 가져나가는 것과 함께 뭔가 정치적인 이 지뢰를 저는 제거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볼 때는 합의되는 것만이라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러면서 보면 야당 입장에 볼 때는 저런 어떤 대통령 요구를 무시할 수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그래도 뭔가는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 대목이 제일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합의된 대목만이라도 하자. 이제 이 대목이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더구나 그것이 그 내년도 지방선거와 같이 이제 국민투표를 하자는 방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개헌을 보면 그러니까 새 구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 그다음에 기본권 조항, 그다음에 이제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정치 집단별로 합의를 보기 어려워요. 네. 그러나 지금 합의를 볼 만한 대목들은 뭐냐면 이제 지방 분권을 하자. 네.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예산과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 대폭 이양하고 그다음에 이 자치경찰제를 한다든가 이런 지방 분권 관련한 그 어떤 합의들은 상당히 그 의견 접근이 있는 대목이고. 그러니까 더구나 그때까지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당장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방 분권화 시대를 열어가자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개헌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개헌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분의 2의 그 동의를 국회 3분의 2의 동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인데, 그러니까 과연 그러니까 이렇게 개헌을 어렵게 해놓은, 그러니까 헌정질서의 안정 차원에서는 개헌을 어렵게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시대 변화에 맞게 작은 조항이라든가 몇 가지 문구라든가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식으로, 그러니까 소위 수정헌법 조항 형태로 해서 그 조항들을 꾸준히 바꿔 나가는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 봐야 된다, 이번 기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문 대통령 이제 취임 한 열흘 정도가 됐는데 어찌됐든 소통하고 저렇게 열린 모습으로 지금 좀 호평을 받고 있는데 문 대통령 뿐만 아니라 또 주목받는 분이 김정숙 여사인데 어제도 뭐 이렇게 화제가 됐죠. 선물을 대접하기도 하고요. 네. 지금 연일 뭐 행보가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삼정과 저도 사실은 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처음 들었는데 김정숙 여사가 바로 이 그 5당 원내대표께 드릴 선물로 직접 이 인삼을 10시간 동안 대추물과 꿀을 넣어서 직접 따려서 일일이 저렇게 솔잎까지 얹어서 포장까지 하고요. 또 조각보는 협치를 상징하는데 조각보에 직접 싸서 5당 원내대표에게 선물을 직접 드렸고요. 어제 후식으로 먹기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게 궁금했거든요. 저 인삼 비쌀 텐데 김영란법 저촉되는 건 아니야라고 했더니 네, 아니라고 아니래요. 제가 네. 보면은요 노회찬 원내대표가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비서실에서 김영란법까지 검토했다고 한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받아왔다. 이런 후일담까지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화면에 나가는 그 화면을 보니까 이렇게 손편지를 쓰는 장면도 나오네요. 네, 직접 손편지를 써서 이렇게 정성을 담았고요. 그런데 김정숙 여사가 이렇게 손편지를 썼던 게 이번만은 아니거든요. 네. 과거 2015년에도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표 시절에, 당 대표 시절에 좀 최고위원들 갈등도 있고 이랬었는데 직접 최고위원들 초청을 해서 만찬을 만들고 지금 과거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왼쪽 두 번째 보면은 지금은 그 더불어민주당에 없는 국민의당에 있는 그 유승용 의원의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저렇게 만찬을 준비하면서
보면 군소볶음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흔히 쉽게 먹어볼 수 없는 음식들이잖아요. 해산물을 잔뜩 차려냈고 그때도 최고위원들에게 편지까지 손편지까지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때도 저 자리를 김정숙 여사가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 정무 감각이나 정치력은 좀 대통령보다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김정숙 여사 이번 주에 공식 일정을 딱 한 가지 가졌어요. 딱 하나를 가졌는데 어디를 갔었는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정말 손단지 냄비단지 없이 왔는데 여기 동리 마을 분들이 다들 손단지 내주고 없으면 없는 살림 그 살림 중에서도 나누어주면서 살게 해줬다고 그래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지키고 제가 청와대에 모시고 가겠다는 약속도 함께 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행사가 뭐가 될지 전 궁금했는데 남편의 고향인 이제 거제도 갔고 양산도 갔어요. 근데 갔을 때도 뭐 보니까는 이렇게 보통 보면 전용 2호기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뭐 대한항공을 타고 그러니까 민항기를 타고 가기도 하고 약간 행보 자체가 연일 또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풍습은 금이 환영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인사하는 곳이 자신을 낳아준 곳, 자신을 키워준 곳, 이런 곳에 가서 먼저 이제 인사를 드리는 것이 또 예의상 어떤 인사인데,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바쁘시기 때문에 아마 김정숙 여사가 이제 대신 그 정말 자기의 탯줄을 끊었던 바로 그 이제 거제도를 갔습니다. 거제도를 갔고 또 지금 현재 집에 있는 양산을 가서 네. 고향 분들한테 이제 고마움을 표시를 했죠. 근데 저게 참 주목되는 대목은 뭐냐면 그 원래 영부인이 이렇게 움직일 때 보면 그것도 대통령 행사 비슷하게 이제 뭐 그 대통령 전용 열차라든지 또 대통령 2호기라든지 이런 걸 타고 가는데 앞으로 이제 모든 그 영부인 행사에 민항기를 이용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그런 걸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좀 낮은 자세로 가는 것이고, 고향 분들한테 인사를 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이제 그 인사를 하시고, 또 고향 마을에 가서도 이제 인사를 하시는 거 보면 나름대로 좀 이게 그 대통령의 어떤 푸근함, 이런 또 어떤 여사로서 할 수 있는 어떤 공감 능력, 이런 것들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 앞으로 아마 제2보 속시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좀 여사의 행보가 좀 공격적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향해서 여사의 어떤 여러 가지 일 자체는 상당히 많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김정숙 여사 영상이 나올 때마다 보면 표정이 상당히 풍부하다라는 걸 아마 다들 느끼실 것 같은데, 근데 이 음식 얘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 정말 정치인 부인으로 산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음식은 남편이 해산물을 좋아해서요. 항상 밥하면은 이제 생선이나 뭐 조개나 이런 것들이 꼭 항상 밥상에 있게 하고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집안에 와서 저희 이제 이 남편이 바깥으로 많이 알려져 갖고요. 이제 밥을 어디서 먹는다든가 이런 것이 많이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편안하게 쉬게 하는 것, 그게 어떤 밥을 먹고 무엇인가 좋게 먹는 것보다는 더 좋은 휴식인 것 같네요. 예전에 정치부 기자 하셨던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식사 정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가보셨죠? 네. 저는 이제 정치인들 예전에는 지금 집을 다 오픈해서 뭐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기자들 집에 가면 식사 대접을 받습니다. 뭐 네. 기자들 가서 이제 밥을 아침 일찍 하고 뭐 저녁 늦게 가고 하니까 나름대로 그 이제 부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거기서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자도 사람인 탓에 네. 가서 그래도 좀 기자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런 분들한테 사실 마음에 좀 가는 거 이제 어떤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로 보면 예전 정치인들은 이 부인의 역할을 굉장히 잘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제 남편이 좀 호응을 받는데, 이제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저는 뭐 직접 취재하지 않았죠. 후배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이 집에 이제 기자들이 한번 이렇게 뭐 참모들이 가면 이 식사를 갑자기 이제 또 들이닥치면 바로 이제 음식을 내와서 이제 해놓는데 거의 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기자들 해준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전에 그 동막골이라는 영화를 보면 네. 그 마을의 평화를 유지하는 거 이제 이장한테 물어보니까 왜 평화를 유지하십니까? 물어보니까 뭘 좀 먹여야 돼.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먹는 데서 인심이 난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그래도 좀 이렇게 많은 베풀고 이런 것에 속에서 어떤 남편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정말 식사 정치를 잘해야 된다. 즉 네. 부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식사 정치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제 문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에 보면 뭐 기자들과는 뭐 삼계탕을 먹고 또 직원들과 구내식당에서 뭐
뭐 3,000원짜리 점심을 먹고 이런 게 좀 화제가 됐는데 이렇게 보면 예전에 보면 뭐 이렇게 청와대 초청을 갔는데 뭐 가스핀이 나왔다 이러면 또 이렇게 비판을 받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식사 정치도 나름 그 이미지 메이킹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스케줄이 메시지인데 요새는 옷도 메시지고 무엇을 먹느냐도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엊그제 그 비빔밥을 먹었지 않습니까? 비빔밥을 먹다는 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결국 화합하고 어쨌든 협치를 이끌어가는 이런 메시지인 것처럼 그 초청 대상에 맞는 음식을 어떤 걸 내놓느냐 이제 이런 것이 그 대통령이나 영부인이나 이런 분들이 하나의 메시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이현종 의원님.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역대 정치인들 보면은 사실 이 식사 정치에서 아주 중요한 진전을 좀 이뤄낸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항상 이제 어떤 그 회동을 하게 되면 주로 예전 같은 경우 뭐 요정 같은데 뭐 이런 데서 이제 많이 회동하고 네. 그 회동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크게 좌우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1992년도에요. 네.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3당 합당을 통해서 이제 그 민자당이 이제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민정계라고 하죠. 민정계 대표 수장이 이제 바로 박태준 전 총리였어요. 그때 네. 박태준 전 총리는 포스코 이제 그때 지금은 포스코죠. 포철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선거를 하자면 당신이 선대위원장으로 올라와서 좀 네. 도움을 주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당시에 광양제철소에서 회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만찬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자리에서 박태준 전 총리가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거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 그 만찬이 마지막 만남이 됐던 것이죠. 네. 그 이후에 결국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박태준 당시 총리는 결국 포스코 회장의 자리가 또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또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하청업체에 뭐 39억 원을 줬다는 혐의로 해서 되면서 결국 일본으로 요양착하게 되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만찬 자체가 서로 간에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되는 나중에 결국은 박태준 총리는 결국 이제 그 나중에 다시금 이제 부활하는 97년도 DJP 연합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게 됐지만 그날의 만남 자체는 상당히 두 사람을 완전히 갈라놓게 되는 그러한 만찬의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로 돌아와서 보면 같이 이제 경선 당시에 경쟁을 했던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성남시장 측 인사들이 지금 속속 청와대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눈에 띄는 게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을 특사로 임명을 했다는데 좀 무슨 배경일까 궁금하더라고요. 아세안 특사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뭐 박원순 시장이 워낙 해외 출장도 많이 다니고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이해가 높아서 또 특사를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물론 박원순 시장이 대선 후보 경선 끝까지 뛰진 않았지만 대선 후보로서 경쟁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 예우의 차원도 있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특사를 임명하고 또 청와대 인선을 하는 것을 보면은 뭔가 개파를 끌어안는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에콰도르 다음 주에 특사로 가는 분은 안희정 충남지사를 도왔던 박영선 의원이고요. 그러니까 자신과 경쟁했던 사람들을 껴안으면서 내 대신 큰 목소리를 전달한다. 이렇게 의미를 두면서 정말 다양한 어떤 무게감 있는 분들을 지금 특사로 배치하고 있는 전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파를 끌어안으면서도 네. 무게감이 있는 분들을 특사로 보내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시 특사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 기억이 남아서 그런지 네. 자신들의 후계 구도를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억측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기가 막 시작한 상황에서 이제 후계구도 뭐 차기 얘기하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특사라고 하는 게 외교 안보적 용도도 있지만 대내적인 정무용 그 용도도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도 물론 이제 중국도 잘 아시고 하니까 이제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역시 이제 박원순 그 시장을 저렇게 아세안 특사로 보낸 것은 그 전 개파를 아우르려고 하는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의 초기 인사구상이나 그 행보를 보면 큰 축으로는 집권 기반을 좀 안정적 기반 위에서 올려놓고 일을 시작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역적으로 보면 호남 핵심 인사들을 중용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편은 당내 소위 그 친문 패권주의에 대한 그 비판의 목소들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이것들을 완벽하게 해소해서 어쨌든
혁할계파, 범계파를 아우르는 어떤 기반들을 좀 짜놓고 가자. 그러니까 그래서 당 내부, 여권 내부의 균열 요인들을 애초부터 좀 싹을 좀 잘라놓고 가겠다라는 포석 중에 하나다. 이것도 역시 이제 그 다른 그 청와대 인사 중에서 안희정, 이재명 이 관련 그 캠프 인사들을 등용하는 게 다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특사가 가지는 무게감, 과소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도 이게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게를 둘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집권자가 되면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거론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러면 이 정권을 어떻게 연장할 것인가, 즉 후계 구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 사람을 통해서 경쟁 구도로 만들고, 이 경쟁 구도로 만들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한테 충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찍어서 후계자 시킨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적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머지 사람들은 결국 대통령을 비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전략 자체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외람되지만 좀 영리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게 비치는 게 뭐냐면, 결국 모든 사람들을 지금 어떤 후계자로 할 만한 모든 어떤 차기에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인물들, 잠룡들을 끊임없이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안희정 지사,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시장, 박영선 의원 등등 앞으로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을 만약에 보낼 겁니다. 그거 뭐냐면 당내에서 이런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올리자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다들 대통령을 쳐다볼 겁니다. 네. 왜냐하면 나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의 통솔 전략인데, 그러면서 본다면 처음부터 대통령이 누구를 찍어서 이렇게 할 경우는 그 사람 나중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 이미 예전은 역사를 통해서 다 증명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양한 이런 후보군들이 경쟁을 하게 되면 당내에도 굉장히 안정되게 돼요.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청와대 구성을 보면 비문계로 다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어떤 전략적 포석이 있는 것 같거든요. 호남도 중요하고. 그러면서 본다면 정말 이렇게 된다면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권력이 자연스럽게 어떤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지금 잠시 후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행사가 열린다고 해요. 5월 23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네. 이제 이 행사에는 안희정 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모두 총출동한다고 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항상 매끄럽게 끝났던 것만은 아니었는데, 이 장면을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엔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오셨습니다.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로도 모자라 선거에 이기려고 국가기밀문서를 뜯어서 읊어대고 국정원을 동원해 댓글 달아 종북몰이 해대다가 아무 말 없이 언론에 흘리고 불쑥 나타나시니 진정 대인배의 풍모를 뵙는 것 같습니다. 이남희 차장, 2년 전 모습이죠? 네, 2015년.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6주기 때입니다. 당시 참 이분 오셔서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거론한 분은 아마 그 김무성 지금 바른정당 의원입니다. 네. 그런 NLL 공방 이런 것들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그렇게 비판했던 분이 여기 왔느냐 하면서 당시에 아주 그 날선 비판을 쏟아냈었고요. 당시에 그 자리에 갔었던 새누리당, 당시 새누리당이었죠. 인사들은 야유를 받거나 이런 일들도 있긴 있었는데요. 글쎄요, 이제 2년이 흘렀습니다. 2017년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인데 올해도 이제 추도식이 열릴 겁니다. 조금 뒤에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것은 이제 추모제고요. 이번 그 23일, 5월 23일에는 좀 더 또 성숙한 모습으로 이 추도식이 좀 진행될지도 좀 지켜보고 싶고요. 좀 제발 이번에는 좀 더 성숙한 분위기로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그때는 노건호 씨가 아들이 그때 이제 NLL 결국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14 남부 북한에 갔을 때 결국 그때 이제 NLL 포기를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되면서 결국 당시 국정원에서도 이 문건을 공개한다 해가지고 당시에 그 쟁점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은 이제 상주로서 사실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상주로서 추모하러 온 분들한테 저렇게 직접적으로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않다라는 여러 가지 비판도 많이 받았던 행사거든요. 근데 아마 원래는 사실 이제 보면 굉장히 행사는 좀 훈훈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이 됐고, 그렇다고 또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조명들이 다시금 또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그 어떤 행사 자체는 보면 어떤 참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또 그런 모습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야당이 민주당과 이제 국민의당으로 나눠지면서 사실 뭐 박지원 전 대표나 안철수 전 의원이 이제 저 행사장에 가서 좀 야유를 듣고 오기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지금 다 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좀 다른 모습이 기대가 좀 돼요. 그래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 총선 대선 다 끝났고 어쨌든 그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핵심 인사였던 비서실장 출신의 분이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통령이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스스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야말로 좀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저는 사실 이 대목에서 그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그 자리에 가실지 이것도 한번 좀 들여다볼 대목인데 저는 가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길게 보셔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어쨌거나 성과도 많은 대통령이었지만 한계도 많은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후계자라는 그 한계선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야말로 홀로 이제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 것이지 노무현 대통령의 계승자의 길로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길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 휴일을 보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식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제 관련 이야기까지 두 분 모시고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의 휴일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네, 이남희 차장 또 새롭게 모시고 네.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5월 10일 취임했으니까 지금 21일이죠. 한 10일 정도 쉼 없이 일하고 11일 만에 휴식을 취했습니다. 어떤 그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까? 사실 10일 만에 휴식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 과정까지 하면은 하루도 쉬지 못하고 뭐 70여 일을 달려왔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참모진도 오늘은 정말 좀 휴식을 취했습니다. 뭐 인사 발표도 없었고요. 공식 일정도 없었고요. 보면 지금 그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출입 기자들 카톡방에 들어와 있는데 네. 오늘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 일정도 없고 저도 오랜만에 늦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기자 여러분들도 좀 하루만이라도 쉬시라 이런 메시지까지 올리면서 오늘 공식 일정은 없다. 하지만 몸은 쉬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아마 머리는 쉬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조금 전 다뤘던 것처럼 검찰 그런 개혁 문제 이런 고민뿐만 아니라 청와대 아직 뭐 안보실장 또 정책실장 여러 가지 인선들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현안을 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에 좀 네. 일요일 날 공식 일정을 빼고 좀 쉬려고 했었는데 북한이 미사일 쏘는 바람에 또 나와서 이제 NSC 회의도 주재하고 그랬는데 뭐 당장 지금 오늘 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외교안보 라인 인선도 아직도 안 나왔고요. 뭐 검찰 개혁 문제도 있고 좀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뭐 사실 뭐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인 것 같습니다. 뭐 쉬지 못할 운명 같아요. 지금 보면 사실 이제 인수위가 없는 기간 동안 이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되는 그런 난제들이 많죠. 인사 문제만 해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외교안보 지금 인선이 늦어진 이유도 보면 이게 외교안보 같은 경우는 팀워크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 안보실장,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이 하나의 어떤 같은 묶여진 어떤 보자면 패키지 인사이기 때문에 과연 누구를 배치하냐에 따라서 실제 외교 관계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문제고 지금 일단 뭐 검찰 개혁도 지금 벌써 이제 이번 그 돈봉투 사건 때문에 갑자기 불이 질러진 이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또 해외에 나갔던 특사들이 오늘부터 시작해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특사들 돌아오는 결론을 근거로 해서 6월 말에 했을 또 한미 정상회담을 또 긴급하게 준비해야 될 그런 또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또 이제 이 청와대에 입성하기 위한 또 인사 전쟁도 지금 간단치가 않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아마 쉬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끊임없이 인사와 관련된 보고와 결정들을 지금 해야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쉬는 게 쉬는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쉬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궁금한 거는요. 한국장께서는 청와대에서 근무해보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들 휴식 어떻게 보냅니까? 그냥 편하게 쉬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남는 시간에 외부의 인사들을 초청해서 말씀 나누시기도 하고 독서도 하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요인도 분명히 있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과도하게 너무 한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됨으로 인해서 생긴 어떤 제도적 요인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과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거기다 아까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도 얘기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얘기했지만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약간 좀 전망을 좀 밝게 하는데
과연 합의를 볼 수 있겠는가? 너무 생각이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르고 그 쟁점마다 이념 집단별 이 견해차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과연 이거 합의를 볼 수 있을지 약간 좀 의문이 듭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김무성 당시 대표가 뭐 중국 가서 상하이에서 개헌 이야기 꺼냈다가 또 바로 접었죠. 또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 막 레이저 쏘고 막 이래서 막 접었었는데 네. 문 대통령은 아무튼 먼저 꺼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진짜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꺼낸 건지 아니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까지 염두에 둔 건지 이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당에서도 보면서 개헌하자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오히려 본인이 개헌하겠습니다라고 주도권을 쥐면서 어떤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고 내가 주도적으로 하겠다 이런 또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지금 개헌도요 각 당마다 생각이 달라요. 문재인 대통령은 제 기억에 지금 4년 중임제를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뭐 이원 집정부제다 그리고 뭐 결선 투표제도 개헌에 넣어야 된다. 개헌에 들어갈 사항들이 지금 정당마다 생법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내년 6월에 투표를 한다고 해도 아마 어떤 안을 올리게 될지 여러 가지 또 논의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셈법이 다르다, 그리고 의도도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만 우리가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 제왕적 대통령제 체제는 이제는 조금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개헌의 초점은 그쪽으로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어떤 시대 정신이라고 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사실 뭐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는 몇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의회 권력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있고 우리 같이 의회 권력보다는 사실 대통령 권력이 강한 나라는 굉장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보면 모든 권력이 대통령한테 집중돼 있다 보니까 결국 모든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퇴임 후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보면 단순히 사람의 문제인가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저 이야기를 깨는 것은 사실 저걸 꺼내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정권을 잡으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왜냐? 내 정권 잡았는데 내가 5년 동안 타 힘을 하고 싶지 그걸 바꾸고 싶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먼저 제기한 것은 이 주도권을 가져나가는 것과 함께 뭔가 정치적인 이 지뢰를 저는 제거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볼 때는 합의되는 것만이라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러면서 보는 야당 입장에 볼 때는 저런 어떤 대통령 요구를 무시할 수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그래도 뭔가는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앉아서 했고 그만큼 지금 이제 협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을 들인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좀 합격점을 받은 것 같긴 해요. 저는 일단 이제 우리 청와대나 또 정치 스타일이 이제 좀 정상화를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보면 그냥 대통령의 지위라는 게 권위주의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 뭔가 하여튼 좀 이게 형식에 갖춰야 되고 또 대통령은 나름대로 마지막에 등장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기존 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그러니까 대화를 보시면 저는 이제 조금씩 청와대가 정상화 가는 것이 아닌가 민주화 시대에 결국은 뭐 명찰도 없었죠. 그리고 원탁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또 식사를 했죠. 또 아무래도 의제도 없었습니다. 의제는 뭐 자유의제로 이야기를 했고 예전 같으면 이렇게 한번 회담을 하고 나오면 만약에 야당 대표 가서 세게 못하고 나오면 바로 당에서 난리 납니다. 왜 가서 제대로 대통령한테 한번 안 싸우고 오느냐. 그래서 뭐 그 어떤 대표 자체가 흔들거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혹시나 두 사람이 따로 대화하면 뭐 나중에 또 뭐 은밀하게 무슨 합의를 한 게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그 위치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례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가 청와대 갈 때는 정말 그 대표 자체가 막 고민합니다. 가서 혹시나 내가 사쿠라 이야기를 들었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선명성을 강조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어제 노회찬 대표나 이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나도 처음으로 이렇게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은 토론을 해본 건 처음이다라고 할 정도로 어제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모두가 다 이야기를 나눈 것을 보면 어떤 이런 뭐 이례적 모습이 아니라 만약 이런 것이 쌓여간다라면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여야 간의 대화 자체가 실질적인 대화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섞여진 그런 회담이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스스로 말씀이 그 스스로의 말에 본인은 많은 강박관념을 갖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내년 6월 개헌 의지를 아주 강하게 반드시 이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이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이 개헌을 추진하겠다라고 약속은 했으면서도 네. 집권하고 나면 사실 개헌이 흐지부지되는 경우들 많이 봐왔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내년 6월 지방선거로 못을 박았네요. 예. 그 보통 이제 임기 초에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개헌 블랙홀론 이제
개헌 때문에 다른 국정이 어렵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임기 중후반에는 민심이 떠나면서 어쨌든 그 개혁의 동력, 국정의 동력을 모으기 위해서 개헌 카드를 이제 꺼내드는 이런 이제 패턴이었다면 이번엔 확실하게 이제 못을 박았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권 내에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게 가장 우선적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구조적으로 개헌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지금 내몰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난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 대목이 제일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합의된 대목만이라도 하자. 이제 이 대목이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더구나 그것이 그 내년도 지방선거와 같이 이제 국민투표를 하자는 방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개헌을 보면 그러니까 세 구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 그다음에 기본권 조항, 그다음에 이제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정치 집단별로 합의를 보기 어려워요. 네. 그러나 지금 합의를 볼 만한 대목들은 뭐냐면 이제 지방 분권을 하자. 네.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예산과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 대폭 이양하고 그다음에 이 자치경찰제를 한다든가 이런 지방 분권 관련한 그 어떤 합의들은 상당히 그 의견 접근이 있는 대목이고. 그러니까 더구나 그때까지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당장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방 분권화 시대를 열어가자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개헌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개헌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분의 2의 그 동의를 국회 3분의 2의 동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인데, 그러니까 과연 그러니까 이렇게 개헌을 어렵게 해놓은, 그러니까 헌정질서의 안정 차원에서는 개헌을 어렵게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시대 변화에 맞게 작은 조항이라든가 몇 가지 문구라든가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식으로, 그러니까 소위 수정헌법 조항 형태로 해서 그 조항들을 꾸준히 보완 바꿔나가는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 봐야 된다, 이번 기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문 대통령 이제 취임 한 열흘 정도가 됐는데 어찌됐든 소통하고 저렇게 열린 모습으로 지금 좀 호평을 받고 있는데 문 대통령 뿐만 아니라 또 주목받는 분이 김정숙 여사인데 어제도 뭐 이렇게 화제가 됐죠. 선물을 대접하기도 하고요. 네. 지금 연일 뭐 행보가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삼정과 저도 사실은 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처음 들었는데 김정숙 여사가 바로 이 그 5당 원내대표께 드릴 선물로 직접 이 인삼을 10시간 동안 대추물과 꿀을 넣어서 직접 따려서 일일이 저렇게 솔잎까지 얹어서 포장까지 하고요. 또 조각보는 협치를 상징하는데 조각보에 직접 싸서 5당 원내대표에게 선물을 직접 드렸고요. 어제 후식으로 먹기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게 궁금했거든요. 저 인삼 비쌀 텐데 김영란법 저촉되는 건 아니야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아니래요. 제가 보면은요 노회찬 원내대표가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비서실에서 김영란법까지 검토했다고 한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받아왔다. 이런 후일담까지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화면에 나가는 그 화면을 보니까 이렇게 손편지를 쓰는 장면도 나오네요. 네, 직접 손편지를 써서 이렇게 정성을 담았고요. 그런데 김정숙 여사가 이렇게 손편지를 썼던 게 이번만은 아니거든요. 과거 2015년에도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표 시절에, 당 대표 시절에 좀 최고위원들 갈등도 있고 이랬었는데 직접 최고위원들 초청을 해서 만찬을 만들고 지금 과거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왼쪽 두 번째 보면은 지금은 그 더불어민주당에 없는 대통령의 업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사실 따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출근은 대략 뭐 7시, 8시쯤 출근해서 저녁 해지면 이제 퇴근하시고 그렇긴 하지만 24시간 전체 하루 전체가 이제 그 일을 해야 되고 휴가 기간에도 끊임없이 또 보고에 이렇게 긴장감에 이제 쌓여야 되고 그러니까 거의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쉬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긴 휴가 기간, 그러니까 여름 휴가 뭐 이렇게 안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휴가를 가게 하고, 골프도 치고 뭐 별장에 가서 그냥 완전히 멍 때리면서 쉬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관저에서 그냥 쉬시거나 안가에서 외부 인사들 초청해서 뭐 저녁 때 약주 한잔 하시거나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쉬어도 쉬지 않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야말로 중노동 경무에 시달리는데 쉴 수 있는 시간을 못 주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런 면에서 양해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어제 이제 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을 불러서 청와대에서 비빔밥 회동을 했는데요. 뭐 시간도 꽤 길었어요. 2시간 넘게 했는데 분위기가 어땠을지 확인해 보시죠. 앞으로는 또 혈조하고 그렇게 뻣뻣하게 버틸 때는 버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뭐 묻지마 겹죠. 뭐 그렇게 봐주면 않겠습니다. 충분히 승인돼 드리고. 정 대표님이
레이저를 걱정하시는데 우리 대통령님은 레이저를 장착이 안 됩니다. 아직 사드 배치가 안 됐으니까 레이저도 안 되고. 블루라이트, 은은한 그 따뜻한 그 달빛만이 장착이 돼 있다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상당히 훈훈한 분위기인데요. 네. 실제로 어땠습니까? 정우택 원내대표 레이저 얘기부터 설명을 드리면 저 앞서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5.18 기념식 때 제가 인민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않아서 대통령님이 저한테 레이저 소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그 전병헌 정무수석이 문라이트다. 레이저가 아니고 네. 문 대통령은 은은한 달빛만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오갔고요. 서로 뼈 있는 얘기는 오고 갔지만 저는 이렇게 보면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런 회담 이뤄졌을 때 보면은 뭐 그때 김한길 전 대표도 청와대 갔다고 했는데 늘 날이 섰고 팽팽했고요. 이런데 네. 이렇게 좀 그러니까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회찬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원내교섭단체 아닌데 원내대표가 초대받은 경우도 처음이었거든요. 여러 가지로 좀 훈훈한 일화들도 남겼고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먼저 나와서 기다리는 모습, 어떤 좀 건의를 내려놓는 모습 때문에 강성한 야당 의원들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높게 평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이제 뭐 원내대표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다가 대통령에게 짠 하고 등장하기도 하는데 어제는 그 격식도 다 파괴를 했고 뭐 이렇게 상석도 따로 없애고 원형 테이블에